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달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죠. 지금보다 한두 살 어려지니까 기분도 좋고 다 좋은 일 같은데요. 나름 큰 변화여서 당분간은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투표나 운전면허, 입대, 정년, 연금 수급 등 이런 곳에선 달라질 게 없는데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가 입장권을 끊고 어딜 들어갈 때 이런 일상생활이 문제입니다. 서로 나이가 헷갈려서 곳곳에서 다툼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괜히 어색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는데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나이에 관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해달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육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쉽게 적응할 것도 같은데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지는 겪어봐야 알겠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6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재난 예방 시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위험이 커지는 축대와 옹벽 사고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인문학 좀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일본에서는요, 올해 이게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되면서 기록적인 폭으로 사상자가 속출한 상황인데요. 우리도 좀 빨라지는 게 아닌지 이것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여름에 길게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을 말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참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 정부가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 기상청이 올해 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확률이 7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밝혔습니다. 엘니뇨 때문에 호주 동부가 건조해지고 남부 지역은 3분의 2 정도가 기온이 매우 높아져서 남부, 동부 지역의 산불 위험 증가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엘니뇨는 태평양 일대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던 지역은 이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가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더 극단적인 그런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한편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엘니뇨 기간 동안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경향이 있고, 또 엘니뇨와 라니냐가 연달아 나타나게 되면은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충분하게 조성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동부 해안가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서 야생동물 수백만 마리가 사실 이제 불에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019년은 엘니뇨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 전문가들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최신 평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엘니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굉장히 올여름 덥다고 합니다. 아, 걱정이 됩니다. 네, 벌써부터. 네. 이번 또 세기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농장 수는 줄어들었겠지만 규모는 더 커질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대학의 지아 메라비 교수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1960년대부터 2100년까지 매년 농장수 규모를 추적 예측한 결과입니다. 메라비 교수가 180개 이상 국가의 농업 면적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농촌 인구 규모 등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활용해서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농장수 변화를 추적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2100년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네. 측정을 해봤는데요. 전 세계 농장수가 2020년 6억 1,600만 개에서 2100년 2억 7,200만 개로 절반 넘게 줄어들고요. 대신에 규모는 대형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요, 2022년 농장수가 2007년 대비 20만 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도 농장 수는 감소하고 이 농장 규모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일단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요. 농촌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경작 규모가 커질수록 작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돼서 해충 그러겠네요. 그리고 예. 이상 기후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라비 교수는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은 빠르면은 2050년부터 농장 대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번 세기 말에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농장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 올해 2분기 순매출이 160억 7,9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농업과 건설 장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더불어서 또 기업 운영 환경에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디어앤컴퍼니 연간 순이익이 92억 5천만 달러에서 9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증권가에서는 디어앤컴퍼니의 올해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도 높아질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 농업 경제학자인 데니얼 썸너는요,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파, 세탁기 같은 고액의 소비재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재정 상태를 낙관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돈이 좀 나 좀 잘 버는데 싶을 때 이제 이런 거 바꾸잖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좀 여분의 현금이 있고 당장 닥친 위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좀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옥수수, 콩, 밀, 쌀 같은 농산물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기업 호재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어앤컴퍼니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 것은 또 전문가들이 좀 다른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옥수수 재배자 협회 속 이코노미스트는 디어앤컴퍼니 실적이 농업 경제 바로미터를 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후행 지표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종자부터 비례일까지 모든 농업 분야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작 농민들이 2023년 올해는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높아져서 수익이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농약 살포가 가능한 드론이 개발됐다고요? 네. 뭐 취미로 드론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강 가서 띄우시는 많죠, 분도 그런 있고 분들. 네. 또 이제 지금 전쟁 상황이어서 사실 우크라이나도 드론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놓아둔 농약통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 호스를 통해서 드론에 이제 농약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드론용 고농도 농약이 아니어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농약 탱크는 경작지 옆에 있는 운반차에 실어두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방지를 하게 되면은 농약 탱크를 탑재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살포했는데 문제는 이 드론에 실을 수 있는 농약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좀 제한적이어서
넓은 면적을 살포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운반차에 실어두고서 호수로 연결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은 등록된 제품 수가 많지 않아서 드론 보급이 더딘 오늘 지목이 됐었는데 특히 뭐 채소, 과수 분야는 더욱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업체가 최근에 전용 농약 이외에도 제품 살포가 가능성이 있도록 이제 제품을 개발한 건데요. 네. 경작지 옆에 세워둔 트럭에다가 농약 탱크를 싣고 호수로 드론과 연결하는 방식을 고안한 겁니다. 농약은 동력 분무기로 빨아 올려서 드론을 공급하게 되는데 지상에서 사용할 때와 같은 농도로 희석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100m 호수로 드론과 탱크를 연결할 경우에 드론은 편도 70m 정도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론의 왕복에 맞춰서 호수를 자동으로 감아주는 전용 호수 전동 드럼도 운반차에 싣게 되면은 호수가 드론에 방해하지 않고 잘 살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운반차를 이동시켜서 드론의 살포 범위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더 넓은 지역도 방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들 따르면은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게 되면은 15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고 1분당 최대 살포량이 20리터 정도 되고 물이나 하우스 세정제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에도 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네. 느껴집니다. 오늘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럴 때 발생하기 쉬운 사고 중에 오늘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뭐 비가 많이 와서 축대나 옹벽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가 오면 대부분 뭐 옹벽이 붕괴가 된다든지 또는 사면이 붕괴가 된다든지 네.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고사를 보게 되면 올해 5월에도 이런 건이 발생이 됐었었죠. 그래요? 예. 네, 인천 네. 그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이제 모 아파트에서 입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높이가 1m 그리고 이제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옹벽이 이게 무너지면서 네, 맞아요. 입주민들한테 되게 좀 공분이 많이 샀던 현장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에는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이제 국도 도로 15호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됐던 옹벽 2곳 이게 이제 불과 2분 사이에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요. 예. 주민 5명이 이제 매몰돼서 사망이 됐던 아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에는 성남 그 중원구에 위치한 그 성남 제일초등학교 여기에 이제 옹벽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옹벽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제 좀 우려가 좀 되면서 전교생 343명 중에서 약 200명이 등교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하죠. 등교 거부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또 작년 8월이죠.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 아파트에서 폭우로 인해서 이제 옹벽이 붕괴되면서 그 아파트 3층까지 이게 토사가 이제 밀려 들어와서 주민들이 대피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아마 큰 게 이제 2015년 2월 겨울철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광주 남구 봉선동에 대화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대화 아파트 뒤쪽이 이제 옹벽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옹벽의 높이가 한 15m 그리고 이제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옹벽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옹벽 하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0대 정도가 이제 매몰이 되면서 피해를 좀 입었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에는 옹벽이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고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축대나 옹벽이 뭔지 떠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걸 설치하는 좀 정확한 이유랄까요? 그게 네. 뭘까요? 대부분 이제 옹벽은 이제 설치를 주로 이제 어떤 비탈면 산 쪽에 이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평지에 옹벽을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옹벽은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탈면을 깎아서 뭐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비탈면의 그 토사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옹벽을 설치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건설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흙이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흙막이 공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법은 주로 이제 건설 공사 중에 흙이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이와 유사한 그 원리로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뭐 산다든지 또는 뭐 실제 유지관련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를 하고 있죠. 옹벽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연석을 쌓아서 만드는 저 잘 뭐 몰라요. 석축. 석축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이런 뭐 콘크리트 옹벽.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보강토 옹벽 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죠. 네. 근데 콘크리트 옹벽 이런 거는 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강토 옹벽은 네. 뭔가요?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아마 눈에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로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보강토 옹벽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책 한 권을 놔두고 그 위에 뭐 종이라든지 책받침 같은 걸 끼워 놓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책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종이나 책받침을 이제 잡아 빼면. 당긴다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빠르게 빼면 괜찮고. 제가 지금 당황시킬 뻔한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 책 두께가 별로 무겁지 않으면 잘 빠져나오겠죠. 그쵸, 예. 근데 책이 굉장히 또 두꺼운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빼려고 했을 때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이게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책하고 그 책받침 사이에 이제 뭐 마찰력이라든지 심한 거죠. 이것 때문에 잘 안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보강토 옹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토 옹벽은 이제 책 역할을 하는 흙. 그리고 흙과 흙 사이에 책받침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보강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흙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전면판이라고 해서 뭐 블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보강토 옹벽 그러면 뭐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좀 보이는 아마 이런 형태의 옹벽이 본것 같기도 하고. 보강토 옹벽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쌓기도 쉽고요. 보기도 되게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아름답잖아요, 미관상.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한여름철에 유독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붕괴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붕괴 원인은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옹벽 높이가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옹벽 높이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죠. 앞으로. 예.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옹벽 뒤쪽에는 흙이 쌓이거든요. 이게. 그럼 옹벽 뒤쪽에 있는 흙의 그 무게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키가 크신 분이 계시고 키가 작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었을 때 작은 그런 그 길이의 그런 사람보다는 좀 크신 분이 좀 더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더 강하죠. 네.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뭐 전도 모멘트가 좀 세다 이렇게 이제 전도 모멘트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키가 이게 옹벽 높이가 높게 되게 되면 그 네. 뒤쪽에 흙의 무게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쵸. 이런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옹벽 뒤쪽에 이게 비가 내리게 되게 되면 흙 속에 이제 물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무거워지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제가 걸어가는데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왔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네요. 최악의 상황이죠.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작용이 되는 거죠. 흙 속에 이제 물의 무게 때문에 이게 하중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밀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옹벽 그 상부 쪽에는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은데 이런 공간에서 뭐 고추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상추를 심는다든지 이런 농작물을 또 심는 이런 경작을 하게 되게 되면 물 자체가 옹벽으로 더 많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될 그런 현재 상황인 것이죠.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물이 옹벽 뒤쪽에 침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물의 압력 이게 적응하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그 옹벽에 보게 되면 구멍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용어 자체는 배수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배수공이요? 예,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수공이 뭐 부족하다든지 또는 배수공이 이제 막히게 돼서 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 옹벽에 이제 수압이 같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 또 뒤쪽에 그 상부 쪽에 뭐 새로 뭐 주택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물건들을 또 거기다 적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 또 하중이 작용이 되면서 옹벽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실공사겠지만 옹벽 그 뒤쪽에 이렇게 이제 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뭐 자갈이나 이런 어떤 그 배수층을 좀 해서 뒤체험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흙을 갖다 그냥 바로 이렇게 대목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게끔 설계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수 구멍 거기에 그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끔 그 옹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담배꽁초나 종이컵으로 이렇게 구멍 막아준 경우. 네. 저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그 저걸 왜 막았지 했거든요. 네. 절대로 그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방금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들어보니까 것처럼 예. 배수구멍은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구멍인데 그걸 막은 것은 옹벽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가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학생들이 장난으로 뭐 먹다 남은 커피 어떤 그런 컵 잔이라든지 또 음료수 캔 뭐 또는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안 있는데 돼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또 옹벽에 이 배수 구멍이 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이것도요. 네. 그래서 이제 없으면은 그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구멍을 더 뚫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옹벽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배수공 자체에 의해서 물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빠져나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좀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관리를 할 때 청소만 잘 해주면 되는 건가요? 청소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안 돼요 또.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옹벽 자체가 그 상부에서도 물이 침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부에서 물이 침투가 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옹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옹벽 그 상부 쪽에 이제 비닐 같은 걸 덮어서 물이 바로 직접 옹벽 뒤쪽으로 침투되는 것도 좀 막아줄 필요가 좀 있겠죠. 특히 뭐 옹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잘 아시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네네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의 안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의 안전 이런 측면에서 중대시민재해 쪽이 있는데 옹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높이가 5m 이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100m 이상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관리하고 계시는 그 관리 주체의 그 기관장 이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는 이런 관리 주체에서는 적절한 안전 점검을 좀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할 필요도 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또 민간 특히 이제 뭐 공공에서 관리하는 옹벽이 있고요. 이제 민간에서 관리하는 옹벽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에서 관리하는 옹벽들이 좀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냐면 네. 옹벽을 관리하는 민간 주체 같은 경우는 옹벽을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부족하거든요. 돈의 문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수 보강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이 위험을 이제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뭐 점검을 했을 때 이게 위험하다라고 통보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이걸 좀 실제 보수 보강 예산을 좀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네.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청취자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서 네. 이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옹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치마, 그냥 깔아앉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게 한쪽은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한쪽은 좀 깔아앉는다든지 이런 어떤 치마 현상을 좀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마는 밑에서 받치고 있는 그 기초 지반이 아무래도 힘이 없었을 경우에 이제 지지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치마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육안으로 그냥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옆에 있는 옹벽과 이제 자를 이용을 해서 재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이게 깔아앉았는지 이런 단차를 확인할 수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치마와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옆에서 보게 되면 옹벽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요. 그건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예. 결국 기운다는 것은 뭔가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옹벽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 보강토 옹벽. 이 보강토 옹벽은 역시 또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이 이제 배가 나온 것처럼 네.
이게 배보름 현상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강도 옹벽에서 배보름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역시 뒤쪽에서 힘이 작용이 돼서 네. 앞으로 현재 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어떤 치마라든지 기울었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시게 되면 보수 보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좀 혹시나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옹벽에서는 이제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다든지 배가 좀 나왔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시고 즉시 대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닐을 이용한다든지 천막을 이용해서 옹벽 뒤쪽에 현재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렇게 덮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 상부에는 가급적 무거운 물체들을 갖다가 이제 놔두시는 것을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경작하시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작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옹벽 현재 그 앞쪽이든 또는 위에든 현재 밑에 쪽이든 차량들 주차하시는 것들 이것도 좀 금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무너지면 또 차량에 또 파손이 되잖아요,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실 때도 옹벽 근처에 걸어 다니실 때는 항상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보면서 살짝 긴장하면서. 예. 긴장하시면서 현재 가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가급적 옹벽을 좀 피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 수도 있다고. 네. 지금 해야겠네요, 이거. 그렇죠. 예.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무너질 가능성은 이제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사전에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네.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난은 예방, 옹벽 붕괴 사고 예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꿈꾸지만요. 문제는 노후 생활비죠. 자, 오늘은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장수자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을지를 담고 있는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출장 중일 때 이 코너 첫 시간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아쉬웠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책 제목은 인문학 좀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생활 기간이 덩달아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졌어요. 죽기 전에 혹시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 되게 제일 많이 끔찍하죠. 합니다. 예.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이제 무전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전장수를 좀 피하려면 노후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해답을 누가 갖고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면 그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출생할 일자랑 이제 사망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분들, 뭐 자기 혼자 오래 살았다 주장하시는 분 말고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이제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여사인데 그분이 관련된 자료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간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인문학 좀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소개시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세계 최장수라고 하셨는데 몇 살까지 사셨대요? 잔 루이스 칼망 여사가 태어난 게 1875년 2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1875년. 예,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 제가 몇 분 찾아봤거든요. 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 예. 이분이 다 187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친구들. 그리고 그분이가 그녀가 이제 사망한 거는 1997년. 97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IMF 떠올리실 텐데 1997년 8월 4일 10시 무렵에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이 산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122년 164일. 어마무시한 기간을 살한 거죠. 예. 그래서 기네스북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문서에 기록이 존재하는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사신 분이 잔 칼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 당시에 122년이요. 네. 와. 그리고 칼망 여사가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르이 또 반고흐의 고향이라면서요. 좀
그림 좀 아시네요. 아니요. 작가님이 친절하게. 네. 빈센트 반 고흐 하면 이제 아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지명이 좀 낯선 분도 계시지만 네, 이 네. 그림 아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있냐면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바람. 그거는 알죠. 그림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르리 지방이고요. 또 이 그림도 다 아실 겁니다. 밤의 카페라고 해서 노란색 카페 나오는 네. 그 그림도 이제 아르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저도 그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아르를 한번 10여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카페가 원래 노란색은 아니었는데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노란색으로 가게 주인이 다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카페가 아직도 있긴 예, 있어요? 있고 거기 장사도 하고요. 저희 가서 이제 음식도 먹어봤는데 맛은 그렇게 맛있지 예, 않습니다. 네. 여하튼 뭐 장칼막 여사가 이제 평생 아르에서 살았고 고우가 이제 아르에 살 무렵에 이제 칼막 여사의 오. 나이가 10대 초반 소녀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분명히 마주쳤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만났습니다. 오. 1888년 어느 날 이제 고우가 캠퍼스 그림 그리려고 캠퍼스 살려고 아르에 있는 화방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13살 소년에 있던 루이스 칼망. 설마 사랑에 그때 빠지고 이런 거 아니죠? 아, 그 빠지진 않았지만 아, 예. 일단 칼막 여사의 기억에서는 증언을 보면은 고우가 자기한테 좀 추파를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고우 쪽 입장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거는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게 화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거기가 이제 뭐 장칼막 여사 뭐 삼촌이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아버님이 했다라는 하는 가게라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뭐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칼막 아버지 소유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인 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우에 대해서 이제 칼막 여사의 인상이 어땠냐?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인터뷰 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칼망은 고우를 매우 못생겼다. 단정치 못하다. 몸에서 너무해. 심한 냄새가 난다. 행동이 무례하다. 술에 쩔어 있다. 네. 뭐 병자처럼 보인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평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 같은 혹평을 받은 것도 당연한 게 고우가 당시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림은 그렸지만 그림을 팔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실제 네. 1880년에 이제 고우가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내 외모를 들먹이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돈이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리고 또 네. 그런데도 그게 또 좋은 면도 있다.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독을 보장해주는 면도 있다. 뭐 이렇게 편지에는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예. 근데 당시에 칼막 여사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고우 그림 몇 점 사뒀다면 그렇죠. 이거 노후에 돈 걱정은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인데 딱 칼망에서 가문이 아까 화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샀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한 점도 안 샀던 걸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991년도 3월 11일 이제 우리나라 경향신문 그때 당시면은 칼막 여사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인터뷰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고우가 당시 13살 소녀였던 칼망한테 화방으로 화실로 놀러 오면 초상화를 그려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소름이. 네.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이제 고우의 유명한 작품 중에 이제 하나는 칼망의 소녀 모습이 나와 있을 수도 아르레 있겠죠. 칼망.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값이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칼망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고우는 이제 아들 지방에서 약간의 미치광이 취급을 갖고 있었거든요. 평도 안 좋았고요. 그렇죠. 얘기 평도 안 좋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지금 다시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미술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뭐 칼망 여사의 이름을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림 제목으로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고우 그림을 몇 개 갖고 있는. 이제. 예. 그러면 칼망은 노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했어요? 칼망이 어린 시절에는 크게 뭐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칼망의 아버지가 선박 제조업자. 아까 뭐 화방도 운영했던 선박 제조업자에다가 네. 건물주. 부자였구나. 그죠. 남편도 의류 사업을 하면서 또 건물주였기 때문에 유년기랑 뭐 젊었던 시절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일들은 뭐 하녀들이나 하인들이 다 해줬던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이 없는데 남편이 이제 여든이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때 네. 여든이 많이 산 건데 이제 칼망에 비해서는 네. 좀 적게 사신 건데 여하튼 이제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칼망 입장에서는 이제 평생 거주해둔 집 하나만 남겨놓고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생활이 약간 공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금이 없는 거죠. 잠깐만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50년 이상을 더 살았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그걸 모르죠. 살아보니까 그렇게 된 그리고 거죠. 나이는 어쨌든 8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일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팔아야겠네요. 하우스푸어가 된 거네요. 그렇죠. 뭐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던 칼망 입장에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뭐 건물 유지비 세금 내고 나면 현금도 별로 없는데 그거 빼고 나면 생활하기가 되게 공공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금방 말해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이용한 게 누구냐면 칼망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앙드레 라프레라는 분입니다. 네. 당시 47살 되신 분인데 이분 칼망한테는 이제 공공함이 자기한테는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한 건데 할머니한테 가서 장칼망 여사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 집 파세요. 할머니 입장에서 200년 넘게 아들에서 상류층으로 그 집안이 살아왔었는데 집 팔아가지고 아주 작은 집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공공하게 사는 거는 안 좋지 않냐. 명성에도 맞지 않다. 이 집 저한테 어떡해요? 파시면 네. 그냥 이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 해드리겠다. 와.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 집을 자기한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팔았나요? 그래서 당시에 아래 남부 지방의 아파트인데 그 가격이 꽤 높았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을 어떻게 계약을 했냐라고 앙드레 라프레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10억은 한꺼번에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이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 수 있다. 대신 대금 지급은 한 달에 400만 원. 당시 프랑스로는 2,500프랑 정도 된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매달 살아 계시면 400만 원씩 드리겠다. 잠깐만요. 이게 좋은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칼망 여사는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당시 이제 나가 칼망이었으면 이거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는데 칼망 여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앙드레 라프레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살아봐야. 이미 평균 수명은 이미 넘겼고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그러니까요. 1년을 살면 4,800만 원. 10년을 살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4억 8천. 집값은 10억. 그럼 훨씬, 손해볼 일은 네. 없죠. 막 110살까지 산다 그래도 9억 6천이면 뭐 집값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잖아요. 무조건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할머니가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게 죽어서 집 한 채 있어봐야 별 의미 없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돈 준다는데 400만 원이면 내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 그래서 죽어도 확보돼 있고. 그래서 앙드레 라프레 제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받아들였군요. 야, 근데 오래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어쨌든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딱 성사되자마자 앙드레 라프레 부부는 계약을 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최고급 샴페인을 빵 터뜨리면서 포도주 한잔하면서 이제 축하를 했죠.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앙드레 라프레 변호사가 이제 77살이 되고 할머니는 120살이 됐는데 문제는 라프레가 먼저 죽습니다. 세상에. 이게 근데 웬일은 아니죠. 네. 매수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계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유족이 그걸 승계해서 계속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장칼망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받았던 돈을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공짜. 괜찮았네요. 무효가 되니까 계약이.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계약을 승계를 해서 대금을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불을 합니다. 이게 앙드레 라프레 변호사가 죽은 게 1995년 12월 뭐 크리스마스 때쯤 되는 것 같은데 네. 돌아가시고 나서 한 나흘 정도 뒤에 뉴욕타임즈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라프레는 결국 가질 수 없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파트 2채 가격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채 가격을. 네네네. 와, 놀랍습니다. 근데 프랑스는요, 이렇게 라프레와 칼망처럼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많이 있나요? 한국에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한데 개인이 이렇게 대금을 이렇게 연금처럼 지급해 주는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프랑스에는 그 제도가 있는데 비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주택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게 법률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관심 가질 법한데요, 이런 제도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건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치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노후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당수가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아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렇다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좀 다운사이징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인문학 좀 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라는 책을 통해서
장수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정답, 여러분들 맞히셨습니다. 장마입니다. 3816님도 얘기해 주셨고요. 1182님, 장마 운수업하고 있는데 장마 기간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